3년 연속으로 1등 펀드 매니저로 우리 뽑히신 이한영 DS자산운용의 본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저는 기억이 나는 게 그때 2년 연속 그 1등 하셨다고 해서 그때 뵀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너무 대단하신데요. 3년 연속은 사실 이게 처음 아닌가요? 일단 뭐 상 만들어지고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대단하시네요. 진짜. 다른 분들이 좀 싫어하실 것 같아. 너무 혼자만 계속. 올해부터 못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부럽습니다. 네. 혹시 올해까지는 어떻게 좀 지금까지는 어떻게 잘 대응을 하고 올해는 뭐 사실 네. 다들 힘드신 장이고 네. 저희도 똑같이 힘들어서 네. 열심히 극복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본부장님은 일반 그냥 롱오니 펀드가 아니라 약간 네. 롱숏 네, 하는 펀드로 네, 제가 네. 기억을 하는데 저희는 정확하게는 이제 롱 바이어스 전략을 쓰는 헤지 펀드. 그러니까 숏을 하긴 하지만 약간 네. 롱에 바이어스 때 네. 사실 올해 같은 시장은 네. 어쨌든 롱에 바이어스도 되어 있다고 네. 한다면 네. 웬만한 해지를 아무리 네. 잘한다 하더라도 네. 사실은 쉽게 대응하기 어려웠던 게 아닌가요? 네. 그게 이제 올해 1월 달이랑 올해 4월 말 네. 소위 이제 저희 용어로는 이제 시장 베타로 확실하게 한번 시장이 좀 빠져주는 그래서 베타 때문에 손실이 좀 났던 구간들이 올해 1월 4월이었고 네. 저희도 그때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최대한 열심히 이제 해지를 했지만 그래도 손실을 조금씩 나는 구간이었고요. 그래도 이제 2월, 3월 그다음에 4월 중순까지는 또 이제 확실하게 또 알파가 워킹하는 장이었기 때문에 네. 또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이제 저희 그 운용의 색깔이기도 해서 저희는 그렇게 해서 또 그때는 또 괜찮았던 구간이었고 지금 이제 또 사실 어떻게 이제 대응할 거냐가 사실 오늘 이제 네. 예, 주제이기도 하고 뭐 저도 이제 고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5월 달 들어와서 참 아이러니하게 좀 힘들지 않으세요, 운용할 때? 5월 첫째 주 확실히 좀 힘들었던 것 같고요. 네. 지금 그래도 이제 체감적으로는 지난주부터는 조금 나아지는 상황? 네. 예, 그 나아진다는 게 뭐 엄청나게 큰 희망과 모멘텀이 막 작동한다 그런 건 아닌데 네. 그래도 이 정도면 이제 한번 해볼 만하다. 예, 그런 정도의 시장은 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주로 국내 주식에 집중하고 네, 계신 저희는 거죠? 국내 주식으로 하고 이제 해외 주식 일부 조금 하고 있고요. 네, 그런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엄청나게 높아졌는데 시장 때문에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근데 또 종목들마다 또 보면 역사적 신고가를 내는 종목들이 또 있어서 이제 그런 종목들의 특징이 뭔지를 좀 알면 사실 저희처럼 펀드 운용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그 국면마다 이제 포트폴리오 대응, 그다음에 비중 조절 뭐 이런 걸로 하는데 개인 투자가분들께서는 그래도 그런 것들만 좀 집중을 잘 하셔도 꽤 괜찮은 소위 말하는 이 종목 장세 대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많은 운용하시는 분들한테 꼭 한번 여쭤보는 게 있는데 이렇게 주가가 낙폭이 크고 크게 떨어졌을 때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 중에서 뭐 이렇게 아무래도 흔들리게 되고 그런데 보다 보면 어떤 주식들은 야 정말 많이 떨어졌구나. 그러면 포트폴리오 교체를 한다던가 여러 가지 각자의 대응법이 있더라고요. 시장 빠졌을 때. DS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저희는 항상 그렇고 근데 저희는 그냥 지금 저희한테 가장 크게 확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확실한 종목 예, 그거에 집중해 가자 그래서 그냥 약간 최대한 부안해동 안 하려고 하고 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아예 손대지 말자 예,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확신을 뭐 어차피 지금 못 먹어도 나중에 먹으면 되니까 지금 이 순간에서 좀 덜 터지자 그다음에 이 순간에는 우리가 아는 것만 하자 아는 거에 집중하면 오히려 반등 나오는 구간에서는 더 빠른 반등을 그냥 확실하게 주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그 종목들이 저희가 공부가 잘 돼 있다면 그 종목들이 이제 저희는 사실 그 시점에서 최고의 무기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사는 거니까 회복할 때는 정말 딴 데보다는 확실하게 빠른 회복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종목들에 집중을 하는 편입니다. 네. 오늘 어떻게 모이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저희 셋 다 나름 각 기관에서 이제 운용을 하는 저는 이제 보험회사에서 자산 운용하고 있고 각도기님은 이제 증권사에서 고객 자산 운용하시고 우리 또 본부장님은 또 펀드 운용사에서 하고 계시는데 사실 각각 운용 그 주체마다 조금 색깔이 다르니까 전략도 다르긴 할 텐데 저는 일단 여쭤보고 싶은 게 기본적으로 이 시장의 색깔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제 흔히 말하는 비중을 뭐 넓게 가져갈 거냐 적게 가져갈 거냐 요것도 일단 탑다운으로 보면 접근을 하실 거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좀 현금 비중을 조금은 어떻게 가져가시는 편이신지. 현금 비중은 저희가 사실 작년보다는 확실히 많이 가져가는 편입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사실 뭐 BM을 추정하지도 않고 그래서 실제 이제 자금의 인플로우는 계속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펀드에 돈은 계속 들어오는데
저희가 돈 들어온다고 해서 그냥 기존의 포트폴리오 비중 맞춘다고 바로 그냥 집행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저희는 저희가 사고 싶은 가격대에 그 종목들이 보일 때 새 돈들을 집행하는 스타일들이라서 사실은 현금은 항상 지금 위기 때가 아니어도 저희는 펀드 내에 현금 한 5에서 10%씩 항상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수익을 잘 냈던 상황이었고 올해는 저희가 지금 4월, 5월 요 정도는 현금 한 25%, 30% 들고 위기를 보다가 최근에 와서는 좀 높여가는 상황. 그러니까 그 현금 비중을 낮춰가는 상황.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영업 비밀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아까 올해 어쨌든 좀 시장이 보수로 움직였으니까 그러면 이제 현금 비중을 높여서 주식 비중을 줄이는 방법도 있고 내지는 주식 비중 가져가는데 그냥 뭐 선물 숏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지하는 그렇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어떤 걸 조금 더 선호하시는지 싶어서. 일단 저희는 그냥 그렇게 봐 시장이 급락이다라고 아니면 1차적으로는 좀 해지를 걸면서 그러니까 대차 공매도나 아니면 지수 선물 해지를 좀 걸어서 저희 포지션 자체를 좀 끌고 가고 싶어하는 스타일이고 근데 이제 뭐 사실 올해 들어서는 사실 중간중간 정말 좀 안 보이는 구간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현금으로 저희가 줄여버립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희 회장도 그렇고 저희 매니저들 스타일들도 그렇고 일단 안 보일 때는 하지 말자. 그리고 그 위기 때는 일단 살아 있어야 된다. 예, 살아 있으면 12개월 중에 저희가 어차피 1년 내도록 저희가 무조건 먹는다는 생각은 원래 잘 안 하니까 예, 한 몇 달 힘들더라도 저희가 확실하게 먹을 수 있는 구간에서는 제대로 이제 먹으려면 현금을 끝까지 쥐고 있어야 된다. 예, 이런 생각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순서는 저희는 그렇게 대응하고 있어요. 거기서 그러면은 이번에 확실하게 우리가 먹을 거다 하는 그 확신의 대목은 어떤 거를 통해서 그렇게 확신을 얻으실까요? 제일 좋은 원래 일단 기본적인 거야 뭐 사실 다 똑같이 하시듯이 그냥 뭐 그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 이런 거는 항상 점검해 놓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매니저들도 항상 그거를 이제 기업 미팅 통해서 하루에도 뭐 다들 뭐 저희 매니저들 지금 저희 본부에만 7명인데 하루에 기업 미팅 한 5, 6개씩을 계속 소화해내면서 계속 그걸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렇게 소팅돼서 이제 저희가 정해진 이 기업들이 이때 갈 종목들이 있고 또 다른 때 갈 종목들이 있는데 그 타이밍을 이제 탑다운 보면서 이제 저희가 이게 요때가 된 것 같다 아니면 요쪽이 된 것 같다 그래서 비중 조절은 그때 이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죠. 그 지금 뭐 사실 약간 시장을 어떻게 이렇게 디파인 하느냐에 따라서 또 운용 전략도 달라질 것 같긴 한데 뭐 조금 개별이나 디테일한 투자 전략 들어가기 전에 지금 본부장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현재 주식시장의 흐름을 뭐 이제 레이달러 같은 경우는 뭐 사계절 이렇게 해가지고 뭐 봄, 여름, 가을별로도 구분하기도 하는데 혹시 본부장님만의 그 시장의 어떤 색깔을 구분하는 어떤 그 분류하고 그 중에서 지금 시장의 색깔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혹시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뭐 거창하게 표현할 건 사실 뭐 제가 딱 그렇게 뭐 준비해서 뭘 하고 그러진 않아서 그렇지만 지금은 이격도를 놓고 봤을 때 저희가 뭐 극한은 지난 것 같다. 그러니까 되게 공교롭게 시장의 이격도를 잘 보시면 이건 되게 저도 뭐 체감적인데 저희가 이격도가 뭐 30 이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바닥권이다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도 매일 이런 걸 체크하다 보면 항상 보면 이격도가 20 이상을 한 3, 4일 가면 확실히 바닥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체감적으로는 지금 수치가 그렇다라는 거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지금 저희가 지나다 보니까 지금 5월 한 중순 요 정도 좀 되니까 이 정도는 지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윗단이 뭔지에 대한 확신은 아직은 다들 좀 가지기 힘드시고 그다음에 논리도 뭐 안 좋게 보는 논리는 또 안 좋게 보는 논리대로 되게 강하게 보여질 수 있고 좋게 보는 논리는 또 좋게 보는 논리대로 그럴 수 있구나 하는 지금 구간이 딱 그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인즉슨 결국은 뭐라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구간까지 놓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어서 만약에 뭐 사계절로 하자 그러면 저는 한 초봄 그래서 이제 봄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기 직전 정도 될 것 같고 봄이 된다는 건 사실 따뜻해진다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기회 요인이 있을까라고 하면 저는 사실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 그게 지금 제가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한미 디커플링이 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또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해볼 만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미 디커플링 난 적이 별로 없거든요. 별로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좋은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디커플링이 미국 작살날 때 우리는 좀 덜 빠지는 정도지. 미국 안 좋은데 우리만 확 좋았던 그런 디커플링은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좋았던 게 한 번인가. 그럴 때는 정말
경제에 대한 자신감, 그다음에 한국만의 그 기업들의 정말 압도적인 실적 성장성, 그걸 좀 보여줘야 되는데 뭐 잘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리스크가 많이 줄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약간 비슷한 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제 오늘 오랜만에 나와서 제가 언제 나왔는지 봤더니 1월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월 초에 나와서 2020년 전망을 했을 때 제가 그 당시가 아마 1월 달에 올해 봤던 연중 저점은 그냥 수치상은 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한다였었고 지금 지나고 나서 보면 물론 이제 장중에는 뭐 한 2,550선까지 갔었는데 1월 달 시장 저점이 2,591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3,010에서 다이렉트로 빠져갖고 2,590선까지 바로 갔다가 그 뒤로 저희가 2월 달에 전쟁이 났고 3월에 FOMC 받고 4월에도 막 그 FOMC 속도 때문에 막 변동성 계속 발생됐고 인플레이션 이슈 계속 있었고 5월 달 FOMC까지 봤는데 결국은 2,600선에서 놀고 있는 거는 이 시장은 그래도 그 실적의 역성장을 가정하진 않는구나라는 것까지는 이제 확인한 것 같고요. 근데 그 사이에 지금 언급드린 요 이벤트들이 다 벌어졌다는 거는 그래도 시장이 프라이싱은 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고 여기서 더한 악재가 좀 나와주지 않으면 하단은 지킬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 위로의 요인은 뭘까라고 보면 제가 1월 달에 말씀드렸던 게 그 3,000이 2,600이 됐기 때문에 이 폭이 한 17% 정도 되거든요. 지수 레벨로 보면. 근데 항상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러니까 아니 항상 이벤트들이 항상 벌어졌었죠. 항상 시장은. 근데 한 10% 중후반대의 지수 변동폭은 항상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폭은 시장 저점 대비 고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 폭들은 항상 그렇게 움직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좀 지난 거지만 이 자료를 같이 좀 저희가 너무 이렇게 질문을 벌였는데 오늘은 그냥 제가 자료 갖고 설명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페이지가 이제 그런 예인데 요 왼쪽에 보면 2019년도에 이제 우리나라 주린이들께서 한창 많이 시장에 입성하셨던 그 구간이 2019년도고 이게 보시면 주린이 확실한 건 2020년도였죠. 네, 2020년. 2019년을 보셔도 1891에서 2250선 요 폭이 19%짜리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2020년도는 되게 이례적인 시장이었죠. 신저가 신고가 한 번에 보여줬던 시장이었고 그 폭이 딱 100%짜리였습니다. 이거는 이례적이라고 저희가 이제 제외를 시키면 2021년도를 놓고 보셔도 17%짜리의 시장이었습니다. 이 상하 폭이. 근데 올해는 정말 짧은 시간 1월 달에 저는 이 차트는 일부러 업데이트 안 해서 들고 온 겁니다. 그냥 1월 달 시점을 한번 보시자라고 해서 들고 온 건데 지금 지나고 와서 봐도 1월 달에 요 줬던 폭이 16%짜리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악재들이 반영된 수치가 지금 이 레벨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것들이 하나씩 좀 되돌림 현상이 나와줘도 저희가 뭐 굳이 뭐 밸류에이션이 몇 배다 뭐 이런 걸 따지지 않더라도 악재 해소 또는 완화만 해도 되돌림 현상이 났을 때 이 정도까지만 회복시켜도 지수는 16% 빠졌으니까 회복하려면 한 20%짜리거든요. 그러면 종목은 훨씬 더 세게 기회를 줄 거다라는 생각이어서 지수가 좁은 박스권에 갇히더라도 이 정도의 폭에서의 박스권에 갇혀줘 버리면 종목은 충분히 세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봐서 저는 이제 거기에서 기회 요인이 시간 지난 지금 5월 중순에 나서 보니까 좀 더 강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저도 사실 작년 초에 그러니까 2020년 말에서 2021년 넘어올 때는 저도 지수를 되게 세게 말했던 사람인데 이유는 그 당시는 2020에서 2021년 넘어올 때는 이익 그로스가 70%짜리였습니다. 대한민국 그러니까 코스피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67% 정도 나왔던 시장이었거든요. 전망치 자체가.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올해는 작년에서 올해 넘어올 때는 코스피 영업이익률 그로스가 이제 7에서 9% 정도 레인지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렇게 뚝 떨어지죠. 전망치가.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코스피 밴드 자체는 우리가 산수로 계산하는 거니까 요 폭 자체는 작년보다는 확실히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3,000에서 시작돼서 3,000에 머물러 있었으면 아마 모든 전략가들이 지수 얘기하는 게 정말 답답했을 상황이 뭐 위로 더 주려면 밸류에이션을 더 줘야 되는데 금리는 올라가는 시점이니까 밸류에이션 주기는 녹록하지 않고 그렇다고 실적이 세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격 매력이 생긴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답답했을 텐데 1월 말이 결국은 우리나라한테는 에너지 솔루션, 에너지 솔루션 상장되면서 희석 효과 등등 온갖 다 악재가 한 번에 반영되면서 사실은 예상보다 더 강하게 낙폭을 좀 줘버렸던 구간이 연중으로 가격을 제공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저는 지금 이렇게 있는 상태고요. 근데 이게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 지나고 나서 보면
결국은 지나고 나서의 약간의 해석이긴 한데 이 2021년도 요 차트가 이렇게 좀 이렇게 소뚜껑처럼 약간 이런 예. 모양새죠. 6월 정도부터 이제 꺾여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거랑 되게 비슷한 게 뭐냐면 요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이익 전망치인데 2020에서 2021년 넘어갈 때 영업이익 증가율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67% 정도였고 올해 넘어올 때는 이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왜 6월부터 꺾여 내려오냐라고 생각해 보면 뭐 저희는 다 목표가를 잴 때 12months forward로 이제 하다 보니까 6월이 지나면 내년 걸 땡기기 시작하는 구간이 되고 그게 이제 작년 6월에 지나고 나서부터 그 작동이 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작년 상반기에는 이 차트처럼 온갖 악재가 벌어져도 뭐 금리 올린다, CPI 올랐다, 그 다음에 뭐 지금이랑 똑같죠. 모든 이슈는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작년에는 위에서 그래도 버텼던 거는 실적이 워낙 강했으니까 사실 버텼는데 이걸 계속 소위 말해서 공격을 계속 맞는 상황에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실적 그로스가 내년 걸 땡기기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이게 좀 슬슬 밀리기 시작했다는 그러니까 작년 거죠. 6월부터 포워드 소위 말하는 EPS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주가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하방 경직성이 조금 둔화되기 시작하는 실적으로 버텨내는 능력이 조금 둔화되기 시작하는 과정인 거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벌써 또 올해 5월이 되고 이제 6월이 되면 저희가 또 이제 똑같이 12months forward로 내년 걸 땡기기 시작할 건데 여기서 희망은 뭐냐면 지금 영업이익 전망치들이 상향 조정되기 시작했고 올해 대비 내년 그러니까 2023년도에 코스피 영업이익 증가율은 13%, 15% 요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대비로는 확실하게 높아지는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확실하게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1분기보다 2분기 이익 전망치를 가이던스를 좋게 주는 우리나라 기술 테크 기업들, 특히 시총 상위주들이 그런 효과를 좀 많이 받고 1분기 때도 받고 2분기 때도 계속 자신 있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반영돼서 숫자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네, 좋을 것 같다는데 사실 어제였나요? 그 주말 사이에 이 신정권에서 그 법인세 3% 인하를 이제 추진하겠다라고 나온 거 보면 그거는 EPS 3% 바로 건드려주는 거거든요. 위로 올라가는 거죠. 올해 7% 이익 그로스인데 3% 건드려주면 이건 되게 큰 폭의 모멘텀이 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그 소득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다이렉트로 기업 실적에 바로 영향을 줘버리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합되면 내년 실적 전망치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요 모양새 제가 요 가운데 보여드리는 작년 이제 2021년 6월 정도부터 꺾여 내려왔던 이 전망치가 이제 올해 1, 2분기 정도부터는 바닥지고 올라가는 구조가 나와주고 내년 계획보다 더 높고 정책 지원들이 있으면 사실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지수라는 건 사실 저희가 산수 게임이기 때문에 엄청 좀 그냥 되게 단순하게 이익 전망치 곱하기 멀티플이고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영업 밸류에이션을 뭐 저희 한 9.5배, 10배, 많이 줘봤자 10배 이렇게 주니까 요 레인지로 하면 사실은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구조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어느 정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합된 시간이 지나서 보니 실적은 요 정도에서 계속 받쳐주는 이벤트가 알게 모르게 여기에 녹아져 있었고 그 다음에 2월, 3월, 4월, 5월 오면서 저희가 FOMC 전쟁 이런 것들 다 확인하면서 왔던 가격대라서 뭐 이 정도에 대한 신뢰성을 좀 가도 되지 않냐. 지난주에도 한번 극한으로 장중에 한번 확 밀려가지고 2550선까지 밀린 그날도 종가 때는 거의 2600선 다 회복하고 끝내버렸거든요. 그 뒤로는 지금 사실 그 위에서 놀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미국 투매 상당히 잘 버티고 있죠. 미국이 투매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제 지금 최근 한 달만 놓고 보면 코스피 변동성이 한 1.7% 정도 변동성이거든요. 근데 미국이 3.4% 정도 나옵니다. S&P가. 그래서 미국 대비 변동성이 지금 2분의 1이다. 뭐 이거는 사실 어쩌면 먼저 저희가 소위 말해서 두드려 맞은 그런 것들도 반영할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이런 것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악재들이 어느 정도 악재에 대한 내성이 생긴 거, 그다음에 1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나서부터 이제 내년 것까지 이제 땡겨오기 시작할 입구에 들어가니까 이거에 대한 좀 자신감이 좀 생긴 것들, 그다음에 자신감 생겼는데 뭐 아까도 저기 말씀해 주신 대로 너무 싸 보이는 매력이 같이 작동하는 과정들이 있어서 일단 지수 하단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좀 보면 될 것 같고 그럼 하단에서 이제 위로 봐야 되는 그런 이벤트들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뭐 저희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계속 변동성은 생기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사실 왜 변동성 생길까 하면 기승전은 결국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인데 그럼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못 맞췄냐라기보다는 제 생각할 때는 인플레이션의 변동을 못 맞춘 거죠.
그러니까 작년만 해도 다 똑같이 얘기했고 저도 그랬고 인플레이션이 작년 뭐 한 6월 정도쯤이면 지나갈 거예요. 기저 효과가 있으니까 지나갈 거예요 했었고 여기 올해 지금까지도 다 지금 계속 틀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게 또 발발됐고 그다음에 워낙에 또 소비도 셌고 그런 것들이 계속 작동을 하니까 인플레이션이 언제 꺾이는 거야 라는 정도의 고민까지 하게 될 정도로 꺾여줘야 될 인플레이션이 안 꺾여주고 그 사이에서 우리가 예측하는 인플레이션이 언제 꺾일까에 대한 예측이 계속 틀려지니까 시장의 변동성을 계속 만들어낸 과정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지금 시장에 대한 변동성을 만들어줄 건데 이러다 보니까 결국 연준이 계속 실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저희가 파월은 신뢰성을 잃었다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연준은 제가 볼 때는 한 세 가지 순서대로 신뢰를 잃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라고 계속 얘기했었는데 사실 그때는 연초는 파월이 또 재임 기간도 있고 했었으니까 좀 어영부영했던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게 작년 한 8월께 정도인 거죠. 그러면서 쭉 계속 끌고 왔죠. 그러다가 3월에 가서야 이제 우리 인플레이션인 거 인정할게. 그래서 금리 올린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금리를 올린다 만다. 그 다음에 어느 속도로 올릴 거냐. 그 다음에 언제까지 올릴 거냐. 이 세 가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 첫 번째 보여준 게 너무 늦었고 근데 3월에 보여주면서 우리 올릴 거야를 했는데 올릴 거야라고 하고 나서 보니까 잠깐 반등 나왔다가 제가 4월부터 또 막 엄청난 변동성이 나온 거는 그럼 어느 속도로 올릴 건데에 대해서 또 답을 안 줬죠. 그래서 계속 블라드는 저기 막 75bp 1%까지 막 점도표 찍어버리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막 이렇게 계속 우왕좌왕하고 있으니까 점도표가 한 군데 몰리는 게 아니라 확 퍼져버리니까 오 이거 뭐지? 라는 거 이제 시장에서 이제 좀 걱정했던 거였고요. 그러다가 이제 5월에 와서 우리 75는 아니야 라고 했더니 시장이 하루 반응했다가 75가 아니고 그럼 50인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50씩 올린다. 근데 언제까지를 또 말 안 해줬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두 가지 힌트는 사실 제가 지난주까지 뭐 계속 저도 저희 고객 설명회 다니면서 계속 드렸던 말씀은 우리가 5월달 페이록을 보면서 아니면 그 사이에 혹시 연준 인사들의 코멘트를 보면서 확인해야 되는 거는 5월달 FOMC를 하면서 만장일치로 50bp 인상이었거든요. 그러면 블라드 총재가 어디다 자기 또 동의한 거냐 거기에 대해서. 근데 사실 지금 주말 사이에 블라드도 이게 이러다가는 우리도 인하할 수도 있을 수 있어 라는 걸 이제 뭐 한 내년 정도에는 인하할 수도 있어 라는 코멘트를 해주면서 갑자기 확 분위기 바뀌어주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였고 그 다음에 그럼 어디까지 중립금리라고 인정을 해주냐라는 코멘트를 봐줘야 되는데 세 번째가 이제 5월달 FOMC 하면서 우리 중립금리까지는 그래도 올릴 거야 라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그러면 중립금리가 얼마인데 이제 그거를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실 중립금리가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뭐 사실 저희가 연준에서 찍어주는 점도표 보고 눈치 싸움부터 해야 되는 건데 그 전에 지금 연준이 계속 얘기하는 거 왜 이렇게 세게 얘기할까? 라는 걸 보면 지금 요 19페이지에서 왼쪽 차트 놓고 보시면 이게 저희가 경제학 시간에 배우는 필립스 곡선인데 필립스 곡선을 이제 이거는 CPI랑 실업률로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거 뭐 거창하게 볼 거는 전혀 없고요. 이 그래프 가격에서 지금 연준이 이렇게 하는 거 뭐냐면 요 왼쪽 편에서 실업률을 그러니까 이제 우측은 이제 실업률이죠. 실업률을 조금만 포기해도 물가를 이만큼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포기하는 것 대신에 얻을 수 있는 물가 수준이 이만큼이기 때문에 계속 보면 시종일관 우리는 고용 상태가 너무 좋아서 취업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강하게 할 거야라고 막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립금리가 얼마지? 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거는 S&P 500을 가지고 2000년 이후로 일드 갭으로 역산해서 이제 한번 대충 만들어 본 겁니다. 만들어 봤더니 미국 10년물 금리 상단이 3.13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로는 정확하게는 한 1.95 정도 이런 정도 나옵니다. 이건 그냥 산수 수치상이니까 계속 달라질 수 있고 그 사이사이에 또 이슈들이 있었던 극단값들이 있는데 이건 뭐 다 무시하고 그냥 한 번에 다 퉁친 건데요.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미 미국 10년물 금리는 3% 터치를 해버렸거든요. 터치했는데 미국 기준금리는 이제 1%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볼 때는 야 너네 10년물 금리 벌써 3% 다 터치했는데 기준금리 이제 1%인데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 이제 못 믿겠다. 그 다음에 너네 정책 실기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신뢰를 못 가지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뭐 10년물 금리가 좀 내려와주거나 아니면 이제 올리는 속도를 좀 둔화시켜서, 그러니까 10년물 금리 내려와주고 기준금리 올라가는 그 사이에서의 소위 말해서 조금 모더레이팅을 좀 해줘야 되는 그런 과정이 이제 연준과 시장에서의 기싸움에서 조금 벌어질 과정인 것 같고, 이게 이제 마지막 남은 이슈들 아니냐, 통화 정책만 놓고 보면. 그래서 요거가 일단은 남은 변동성 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연준의 인사들의 그 코멘트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그날 주식을 좀 더 세게 사든지 아니면 좀 더 참든지에 대한 그런 의견을 좀 가지시는 데 있어서 참고하시면, 제 생각할 때 그러니까 연준에 대한 이벤트는 이렇게 대응하는 게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지금 사실 저는 매니저다 보니까 이게 저희 매니저들은 다 저거지 않습니까? 애널리스트처럼 엄청 분석을 해서 시나리오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우리는 이거 나왔을 때 이렇게 대응, 이거 나왔을 때 이렇게 대응. 그렇죠. 근데 제 기준에서는 요거 나왔을 때는 요 대응으로 만들기 위한 논리적인 거는 요거거든요. 그래서 페드 쪽에 대해서는 이미 그 시장에서 반영하는 10년물 금리는 3% 터치했다가 지금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금리 인상은 할 건데 기준금리 2%까지 가려면 좀 멀고, 그다음에 연준에서 점도표상으로는 한 2.4%, 2.5% 그 언저리 돼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정책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하면 50, 50, 50 올리고 50, 50 올리고 25, 25, 25 올리면 2.75까지는 올라가는 거니까 그 가는 과정에서의 변동성 생길 수 있으나, 그게 그래도 조금 속도 조절을 좀 해주는 이벤트들이 나와주면 시장은 좀 괜찮아지지 않겠냐.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사실은 시장이 안 좋았던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 말씀을 쭉 해주셔가지고 제가 질문 타임을 좀 놓치긴 했는데 그 아까 이제 말씀 중에 저는 기억에 남는 게 결국 주가라는 게 실적과 멀티플의 조합인 거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기업 실적은 최근에 조금 내년도를 바라보면서 약간 이제 상승 반전하는 기미를 보인다고 하셨는데 그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다음 뒷 시간에 좀 여쭤보겠고, 지금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도 결국 이제 멀티플에 관련된 멀티플을 높이는 요인이냐 낮추는 요인이냐인 것 같은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멀티플 관련해서 최근에 미국 주식 대비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도 좀 약간 약세폭이 덜 하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멀티플이 여전히 평균보다 여전히 최근에 주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좀 높은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는 이제 약간 평균 하회하는 쪽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이 계속해서 이제 멀티플이 평균 수준에 수렴한다 하더라도 미국 시장 계속 좀 약간 아래쪽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평균을 회귀한다면. 평균을 회귀한다면. 근데 저것도 있죠. 왜냐하면 미국 기업들의 이익 성장률과 그다음에 또 자산 소각이 꽤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비해서 그것까지 감안했을 때 지금 평균까지 왔느냐 안 왔느냐 한 번 더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그리고 지금 사실 저렇습니다. 지금 뭐 S&P 500이든 뭐든 다 뭐 밸류션 18배 정도까지 빠져서 이 이하로 빠지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금융 시스템 붕괴 그 이전으로 되돌리는 이슈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가정을 해줘야 되냐라고 한다면, 그걸 가정한다라고 하는 거면 지금 금리 인상 더하기 QT 요 두 개를 약간 뭐 어떻게 보면 긴축의 종합 선물 세트가 시스템 리스크다라고 하면 사실 더 빼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 할 그건 없는데, 사실 그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인플레를 좀 잡기 위한 정책적인 이슈인 거지. 그리고 QT를 쓰는 것도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서 연준이 어쨌든 과거에 실책했던 거를 알고 QT를 써서 장기금리물은 그래도 좀 막겠다라고 하는 이슈들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가정하는 거는 좀 너무 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요거 하나 저쪽으로 질문해 주세요. 그 이익 전망치 네네. 왜냐면 이 질문이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연결이 안 돼가지고 제가 2개 정도 하고 질문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멀티플은 뭐 평균보다 높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조정은 된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아까 이제 통화 정책 관련해서 이제 연준의 그 정책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대응 방안을 사봤다고 하셨는데, 이제 제가 봤었을 때 이 기준금리는 낮지만 이제 시장금리가 높은 10년짜리 금리가 높은 거를 저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사실 10년짜리 금리는 일종의 미래에 대한 기대 심리, 미래에 대한 성장과 물가의 조합에 대한 기대치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단기 금리는 유동성과 연관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은 뭐냐면, 앞으로의 흐름은 분명히 단기 쪽 금리는 이제 올라갈 거잖아요. 장기 쪽 금리는 뭐 미리 올랐다가 뭐 떨어질 수도 있고 더 갈 수도 있지만, 요거는 이제 기대치의 변화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유동성에 대한 흡수가 아직 본격화 안 됐다. 기준금리를 올려간다는 얘기는 기준금리가 단기 쪽 금리에 앵커링 되기 위해서 그만큼의 유동성을 결국 연준이 흡수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QT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그동안에 풀어놨던 유동성을 이제 흡수하는 과정들이 향후에 진행이 될 텐데 지금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10년짜리가 이미 3%를 찍고 내려왔기 때문에 오히려 10년짜리 금리가 좀 떨어지면 약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뉘앙스 저는 들었는데 그것보다는 단기 쪽 금리가 좀 올라가면서 실제 유동성이 흡수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지금 충분히 다 반영이 됐을까. 만약에 실제로 유동성이 정말로 흡수되는 게 앞으로 보이게 된다면 이른바 가랑비에 옷 젖는 격으로 뭐 지금이야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유동성이 흡수되면 또 2차 어떤 충격이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없을까? 그거는 계속 존재하죠. 왜냐하면 저희가 그냥 금리가 워낙 그냥 거의 제로에 가깝게 있다가 발생하니까 이제는 사실 실무 경기단에서 하나씩 이제 가계 분야에서도 이제 받기 시작할 텐데 그거는 이제 임팩트가 슬슬 나올 거고 사실 지금 뭐 금융기관들도 다 그걸 걱정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계속 잠재 요인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3월 달 이후부터 보면 2년물 금리들은 사실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금리 인상하는 거 속도에 있어서 너무 가파르지만 않으면 시장은 계속 적응해 가면서 그거를 어느 정도는 좀 커버하지 않을까인 것 같고 사실 뭐 가계로 놓고 보면 지금 가계 미국으로도 보면 이번에 파월도 말한 게 워낙에 저축까지도 좋다라고 이제 언급을 해주고 있고 기업들은 또 현금 상황이 또 좋은 상황들이어서 지금은 이제 저희가 시장에서 걱정하는 거는 그러니까 뭐 금리가 오른다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금리가 천천히 올라도 사실 상관없다. 이거는 그냥 그 경기가 좋아서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근데 단계에 너무 급등해버리고 이러면 이제 시장에서 쇼크로 받아들이는 상황들이 벌어질 거라서 그 속도의 문제지 않았을까인 거고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랬었고 저희가 눈 떠서 10년물 금리 그다음에 2년물 금리 스프레드 체크했던 그 구간들 그다음에 CPI 체크했던 구간들은 이제 올라가서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지나고 나서 보면 그냥 평균의 수렴이거든요. 30년치에 보면. 근데 그 순간순간 너무 빠르니까 쇼크 주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한 걱정이었기 때문에 잠재되어 있으나 그래도 이거는 어느 정도 흡수하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좀 지나가봐야 하는 이슈인 거죠. 저는 오늘 이제 그 이한영 부부장님 처음으로 대담하는 거잖아요. 얼굴 저는 이제 화면으로만 보다가 이렇게 처음 뵀는데 부부장님 요즘에 고객 설명이 참 많이 다니시는구나 이런 느낌이 진하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설명을 잘해주시죠. 설명을 굉장히 탑다운 중심으로 많이 해주셨는데 운용하실 때 여기서 궁금한 점이 운용하실 때 탑을 중요하게 보십니까? 아니면 바텀 개별 기업 단위나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저는 그냥 한 5대 5인 것 같아요. 5대 5. 그러니까, 뭘 더 많이 본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사실 저는 이제 본부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요 전략을 좀 짜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PT 자료들은 실제 제가 설명회 때 쓰는 자료들인 거고 저도 계속 고민하다가 이건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게 사실 일드갭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것도 사실 이코노미스트들은 사실 이 자료 사실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요청을 해보고 서로 만들어 보다가 그럼 중립금리를 어디로 만들면 되지? 근데 사실은 중립금리 답이 없으니까 그럼 지어 짜내서라도 만들어 보자. 그래야 이제 우리가 대응 방법이 생기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좀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제가 이제 이한영 부부장 나오신 거 그 동영상을 몇 개 봤습니다. 같은 운용자이고 또 지금 선두권에 계신 운용자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조금 긍정적이시잖아요. 사실은 지난 1월 달에도 긍정적으로 보셨고 계속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그 운용자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게 왜 그렇게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시는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 일반 개미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냥 저는 그냥 이게 너무 안 좋아 보이면 아까 저희도 저 그 운용 때도 질문 받았을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안 좋아 보일 때 그냥 줄여버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안 좋아 보이면 안 해야 되는 거죠. 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근데 실제 저희는 업은 어쩔 수 없이 저희는 펀드를 운용하니까 계속 현금이 있는 거고 그러면 저희는 이제 고객 자산을 계속 운용을 해줘야 되고 물론 이제 고객이 가입하실 시점마다 고객들의 수익률은 계속 다 다른 분포를 보일 겁니다. 근데 저희는 어쨌든 운용을 위임받아서 이제 그 고객 대신에 저희가 해야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뭘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뭔지를 계속 포착하다 보니까 좋은 걸 찾아내 보려고 하고 있고 그게 지금까지는 그렇게 긍정의 마인드로 너무 편향된 긍정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요 포인트에서 이거는 정확하게 50% 이상의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가 있으면 저희는 들어가는 마음을 계속 가져야
매수가 되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좀 움츠려져 있으면 그냥 어영부영 아무것도 못하고 하다가 하다가 터져버리거든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가랑비 옷 듣듯이 걔는 하다 터지면 그게 이제 지나고 나서 보면 펀드 수익률 수익 안 나 있는 구조. 아닐 때는 바로바로 꺾어내야 되고 맞을 때는 또 바로바로 대응해 주면서 하면 사실은 지금까지 저도 올해 17년 차인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수익이 안 났던 적은 사실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모든 주식을 다 사자, 항상 주식을 하자, 그건 아니거든요. 그때 이제 뭐 연간으로 볼 때 이 전략이고 분기마다는 또 이렇게 대응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저희도 1년 내도록 좋게 보지만 아니면 1년 내도록 수익이 났지만 어떤 구간에 수익이 안 날 때도 있고 어떤 구간에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응해서 먹으려고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적당하게 이제 좀 스무딩하게 좀 지나가려고 하는 구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려면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매수 버튼을 누르려면 좀 좋은 포인트를 계속 잡아내놔야 그게 이제 저희가 항상 시장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고 사실 저는 경제학과를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저는 그냥 모든 경제적 참여자들은 이 위기를 극복한다는 게 기본적인 본능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니었으면 그냥 다 망하고 끝났겠죠. 지금 저희가 연준에서 이 모든 액션을 하는 것도 결국은 이 시장에서 존재하는 이 액션들을 여러 가지들을 극복하려고 하는 거라서 사실 그것들이 사람이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동물인 이상 항상 위기는 극복하려고 답을 내놓고 그게 대응하려고 할 거고 시장 참여자들도 그거에 이제 적응해 가면서 수익을 추구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걸 보고 있어야 그때그때 기회를 제대로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여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주식에서 제일 잘하려면 탑다운 맞추고 섹터 맞추고 그 섹터에서 바텀업 맞추고 컨센까지 맞추면 다 맞추는 거예요. 그럼 뭐 최고겠죠. 그럼 뭐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할 텐데 사실 그렇게 하기가 저희 이제 유튜브를 해보면 일반인들은 전문가는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충격적인데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전문 투자자 입장에서도 가끔 가뭄에 콩나는 정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확률적으로 51%면 저희가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확률을 계속 높여가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확률이 꽤 높으니까 계속 성과가 잘 났던 거고 근데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정말 계속 일하고 있는 거죠, 지금. 지금 저 나올 때도 저도 아침에 7시에 출근해 있거든요. 저희 매니저들도 뭐 6시 반, 7시 다 출근해 있고 새벽에 다 거의 잠 안 잡니다, 애들. 근데 지금 나올 때도 다 또 야근하는 친구들 다 있는데 그냥 이 공부 때문에 그냥 자발적으로 다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려고 하는 이유는 매니저니까 어쨌든 맞춰야 된다. 그리고 뭐 지금 마이너스 나 있을지언정 나중에 결산이 됐을 때 저희는 항상 결산을 매년 하니까 그때 갔을 때는 그래도 고객들한테 성과는 안겨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 노력하고 사실 어려운 상황에서는 매니저들도 다 터지죠. 소리에서 많이 나는데 대신에 저희는 빨리 자르고 빨리 회복시키려고 다른 빠른 걸 빨리 잡고 그 노력을 계속하는 건데 그 노력 자체가 이런 거죠. 말씀 주신 대로.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은 안 드시나요? 내가 그냥 개미 투자자고 개인 투자자였으면 투자를 훨씬 편하고 그다음에 실적도 나쁘지 않게 잘할 것 같은데 이 프로 투자자가 되는 바람에 더 어렵다 이런 건 없으신가요? 그거는 사실 많이 하죠. 왜냐하면 그냥 한두 종목 가지고 하면 훨씬 또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또 개인 투자 못하니까 못하니까 이제 개인 투자는 그냥 ETF 정도로만 인덱스 정도 추정하는 거고 실제 저희가 펀드에 들어간 종목들은 뭐 2년 들고 있으면 몇 배씩 있고 뭐 단기간에도 몇십 프로씩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데 그래 아쉽긴 좀 아쉽죠. 근데 뭐 저희는 이제 뭐 사실 그냥 전 업으로 계속 하는 거라서 사실 이게 재밌고 그다음에 잘 해왔고 또 재밌으니까 또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기관 투자자여서 개미 투자자보다 유리한 점도 있고 또 제약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고통은 같이 겪는다. 자, 그럼 다시 또 제가 한번 질문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이제 저는 결국은 주가라는 게 실적과 이 멀티플의 조합이어서 이제 아까 멀티플에 대한 질문 드렸고 아까 3페이지 전 좀 약간 되게 의미 있게 봤는데 그 12개월 포워드를 쓰기 때문에 대략 한 연 중반 정도면 이제 내년도에 대한 실적 전망치가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어떨 때는 약간 전망 기대치가 높아지기도 하고 이제 낮아지기도 하는 그거를 저는 오늘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작년에
중간 정도의 이제 실적 전망치가 이제 하향되기 네. 시작한 거고 네. 최근 다시 좀 상향되기 네, 시작한 네,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실적 전망의 상향과 하향을 이끄는 주도적인 업종 섹터도 네. 있을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섹터의 실적 전망이 하향 조정이 되면서 주도적으로 하향 전망했던 주가가 이제 빠지면서 주가를 끌어내렸는지 네. 하고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맞다면 최근에 이제 실적 전망의 상향을 이끄는 섹터가 무엇인지 그거 알면 사실 저희가 나름대로 좀 기업을 골라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사실은 좀 국면마다 좀 다른데 어떨 때는 멀티플이 주가를 끌어내릴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또 이제 실적이 주가를 끌어내릴 때가 있는데 작년에는 좀 이례적이었던 게 뭐냐면 사실 올해보다는 작년에는 코로나 때 2020에서 2021년 요 구간에는 너무 이례적인 이상들이 막 발생하고 예측이 좀 불가능하고 병목 현상이 발생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실적 추정이 무의미한 구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애널리스트 분들도 추정을 안 했던 구간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랬던 구간들도 좀 사실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 아니다 이런 것보다는 그게 너무 괴리가 커져 버리니까 차라리 확인하고 이 추정치를 좀 바꾸자라고 했던 작업들이 있었던 것 같고 실제 저희도 기업 미팅을 해보면 기업들도 어떻게 뭐 컨테이너 항구가 어떻게 풀릴지 몰라서 실적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들이 한 최근 2년 동안 너무 많았었고요. 그래서 최근 2년 동안에는 그것보다는 실적보다는 그 밸류에이션을 많이 건드렸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모멘텀 주식들, 성장주들. 그래서 전방 산업이 확실하게 커지는 게 보이는 쪽에 점수를 좀 더 주면서 갔던 구간이었고,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실적을 좀 더 꼼꼼하게 보기 시작하는 구간이 됐죠.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P 곱하기 Q 빼기 C에서 C가 이제 비용인데 비용 단에서 원재료 가격이 다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금리가 올라가니까 밸류에이션도 세게 못 주고 좀 내려줘야 되니까 그러면 목표 주가들이 조금씩 빠지는데 목표 주가를 올리려면 결국은 P 곱하기 Q가 높아져야 되니까 그래서 P가 이제 제품의 가격이고 Q가 판매량이니까 올해 들어서는 유독 이거를 더 세게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은 다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서 올해 넘어올 때는 실적을 좀 더 많이 본다. 그리고 사실 저는 주도주는 안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작년에 주도주와 올해 주도주는 결국 지나고 보면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코스닥 시가총액도 1, 2등이 배터리로 다 바뀌어 있는 상태인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크게는 안 바뀌는데 좀 더 옥석 가리기를 실적에서 좀 더 꼼꼼하게 한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4페이지에 보여드리는 요거는 지금 주황색 선은 1분기 실적의 영업이익 추이고요. 그 다음에 검정색 선은 2분기 전망치에 대한 추이입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지금 1분기보다 1분기 대비 2분기가 높은 섹터들이 결국은 나중에 좋을 건데 공통적인 거는 지금 원재료 가격을 좀 반영을 해서 제품가의 정가를 바로 시킬 수 있는 섹터들에 대한 실적 전망치가 좋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병목 현상이 좀 풀리면서 정상 가동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되는 쪽들의 섹터들의 이제 이익 전망치들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게 뭐 사실 여기 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게 뭐 그냥 기본적으로는 소재 산업재인데 저희가 말하는 시크리컬 업은 사실 개인 투자가분들이 맞추기 좀 힘듭니다. 너무 빨리 움직이고 그다음에 원재료 가격 뭐 탑다운 뭐 매크로 인덱스 다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저는 사실 개인 투자가분들한테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뭐 성장주의 대장주들 정도를 좀 길게 들고 가시면서 뭐 턴어라운드 하는 주식들을 좀 짧게 매매하시는 거 좀 추천드리는데 일단 질문상으로는 이렇게 보여드리면 섹터들은 좀 방향성이 보인다. 그런 게 뭐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뭐 자동차,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쪽인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 그냥 탑다운해서 좀 보여드리면 잠깐 보면 죄송한데 이 자료 이제 저희 게시판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 나중에 보실 건데 요거 하나만 제가 보는 법 여쭤볼게요. 아까 4페이지에서 지금 섹터별로 빨간색하고 검정색이 있는데 지금 직관적으로 보게 되면 검정색이 빨간색보다 많이 위에 있으면 그게 좋은 업종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최근 분기 실적이니까요. 그러면 최근에 보면 뭐 철강이나 자동차 이런 쪽이 지금 말씀하신 일단 컨셉으로는 1분기 실적을 내고 나서 2분기 실적을 봤을 때 1분기보다 2분기가 좋아지는 섹터들의 추이는 그건데 현재 기준에는 그렇습니다. 실적은 잘 나오는데 저희가 주식이라는 것도 뭐 3분기에 꺾일 것 같다라고 하면 좀 다른 대응이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일단 실적상으로는 그렇다. 그런데 실적의 방향성이 우상향이 계속 보여지면 확률적으로는 저희가 투자했을 때
수익을 얻을 확률이 좀 높아진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고 이 섹터가 이익이 증가한다를 확인하면 그럼 그 이익의 지속성이 언제까지일 건가에 대해서 2분기는 이런데 3분기도 계속 좋아지나 4분기도 계속 좋아지나 이것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데 어쨌든 시발점은 여기서 소팅을 하시면 좀 쉽게 접근하실 수 있다 인 거고 그 다음에 실적은 좋아지는데 이제 저희가 또 인플레 시대이기도 하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23페이지의 오른쪽 걸 보시면 그 지금 막 물가가 다 높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응법을 또 하다 보면 제가 좀 전에 P 곱하기 Q 빼기 C에서 비용은 높아지니까 이익은 좀 빠지는 거고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시장 할인율도 떨어지니까 밸류에이션 많이 못 준다. 그랬는데 보면 결국은 이제 비용 전가를 잘하는 기업들이 이익이 아주 좋아질 거다를 표현을 해보려고 이걸 그린 건데 빨간색 선은 수출 물가 지수입니다. 상승률이고 그 다음에 약간 검정색 가는 선은 이제 수입 물가 지수인데 두 개의 방향은 결국은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물가 지수대로 갈 거고 이것들이랑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 추이를 보시면 결국은 동행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냐면 결국은 인플레 시대라도 여기서 함의하는 바는 뭐냐면 수출이 물가가 동반적으로 상승할 때는 사실 뭐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가 좋기 때문에 그 일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기업 이익이 다 전가시켜서 같이 레벨업이 돼버리면 그 주식은 심지어 과거의 모든 패턴상 외국인도 매수세가 항상 들어왔던 주식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들이 실적 성장주들일 거기 때문에 이게 성장주 가치주의 개념이 아니라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좀 더 확실한 것들 찾다 보니까 그 확실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점수를 받게 된다. 그래서 보시면 이익 증가하면서도 지금 최근에 저희가 뭐 물가 이래도 높은데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어? 뭐 이익 전가 다 했는데요? 수요가 너무 좋으니까 가격 제품 계속 올렸는데요? 저희도 지금 마트 가보시면 전부 다 올라 있듯이 그런 것들이 다 실적으로 잡히는 것들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는 겁니다. 네. 사실은 뭐 투자자들을 보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이제 성공한 개인 투자자들 보면 각자 패턴 또는 결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가치주를 주로 한다던가 어떤 사람은 성장주를 한다던가 뭐 배당주를 한다던가 각각의 결들이 있는데 운용사 입장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특별한 결이라기보다도 그거를 이렇게 모아낼 것 같은데 그 DS에서는 뭐 특별히 포커스를 맞추는 게 있는지 아니면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네요. 네, 저희는 멀티 매니저 시스템이라고 해서 한 펀드에 이제 매니저들을 제가 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성향들은 조금 다르죠. 근데 전체적인 결은 저희는 같은데 조금 그래도 미세하게는 좀 다릅니다. 그 매니저들을 한 펀드를 만약에 주면 저희 만약에 셋이서 이제 한 팀이다라고 하면 한 펀드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제 똑같이 3분의 2씩 운용권을 좀 주고 6개월마다 이제 매니저들 수익률 평가를 해서 이제 잘한 사람한테 좀 더 주고 못한 사람 좀 뺏어서 계속 경쟁시키면서 안에서 비중 조절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시장 컬러에 맞는 사람들이 비중이 높아지게 만들고 낮아지게 만들고 이제 3명이서 아니면 더 여러 명이서 하게 하면 매니저 성향상 분산도 또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했던 게 저희 운영 성과고 저희는 그거를 이제 2018년도 말부터 세팅을 해서 19년 1월 1일자부터 저희 본부가 딱 출범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 3년이 지났고 이제 만 4년째 수익률을 향해서 이식하는 과정인데 저희는 그렇게 계속 해보니까 19년도에는 지수 2000에서의 박스권, 2020년도에는 정말 이렇게 급등,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지수 3000에서 이제 슬금슬금 흘러내리는 장세, 올해도 뭐 1월에 이렇게 했던 그 장세. 다 다른 구간에서 저희가 대응을 했는데 그럼에도 저희는 좀 괜찮았던 그런 상황들이 그게 이제 저희만의 거 사실 요 시스템을 쓰는 운용사는 몇 군데 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그 미세하게 움직이는 건 좀 다르긴 한데 저희 왜냐하면 이제 권한 부여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좀 다른데 저희는 좀 그렇게 하죠. 하나 더 하십시오. 사실은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노출이 돼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전략이라든가 시장 뷰라든가 이런 걸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인들한테 전달될 때 내가 원하던 것과 똑같이 일치해서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전문 투자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과 일반인들이 보는 뷰의 그 위치가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 일반 투자자분들에게 어떤
투자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조금 기억해 주셔서 일반 투자자의 그 장점을 잘 이용해서 어떻게 보시면 좋겠다 네네. 하는 거를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약간 좀 난감할 때가 뭐냐면 사실 지금 연합인프처럼 1월에 나오고 5월에 나오고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시장 계속 바뀌었고 저희는 그 대응을 하는 사람들인데 사실 그래서 저희는 펀드 매니저, 그러니까 매니징을 하기 때문에 매니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근데 그 사이의 간격에 대해서는 설명할 길이 사실 없고 결과만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왜곡돼서 좀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개인 투자가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저 같은 사람이 여러 명이 계속 이렇게 전문가들이 나와서 사실 본인만의 논리로 계속 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실 텐데 취사 선택을 잘 하시면 된다. 왜냐하면 저의 생활도 뭐냐면 저도 전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분들과 이 섹터 저 섹터 다 세미나를 하는데 사실 다 다른 얘기를 하실 때가 있고 뭐 좀 더 좋게 얘기하시는 분, 나쁘게 얘기하시는 분, 완전 다른 핀트로 얘기하시는 분 다 있거든요. 근데 그분의 의견이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근데 내 생각도 있을 거잖아요. 제 생각에 좀 더 맞는 논리 그런 것들을 좀 더 이제 정교화시키는 과정으로 저 사람의 논리는 이런 거구나. 그다음에 저 사람의 논리는 이런 거구나 만들어서 내 논리를 만들어야 본인이 확신을 가진 투자를 할 수 있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자가 자기 눈에 들어왔을 때 매수를 눌러야 그게 제대로 먹는 게임이지. 잘 모르겠는데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하니까 그거 듣고 딱 했다가 그러면 저 사람이 딴 얘기하면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 논리대로는 팔아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가들은 못 파시거든요. 그런 거. 사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영상을 보시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들을 들으시면서 논리가 저런 거구나. 그래서 저걸 나는 또 더 발전시켜서 다른 논리로 나는 내 투자를 이렇게 해야겠다 라고 하시고 그다음에 스콥을 너무 넓히지 마시고 개인 투자가분들 좁혀셔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BDI가 움직인다 해서 뭐 저 지금 해운주로 사러 갔다가 그다음에 리오프닝 된다 그래서 뭐 항공주로 사러 갔다가 막 이러다 보면 내 원금은 딱 정해져 있는데 이걸 계속 분산 투자하게 되면 오히려 수익률은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굵직굵직하게 뭐 내 원금의 한 20-30%씩 살 수 있는 내 확신이 강한 종목들을 사셔야 계좌 수익률은 확실하게 올라간다. 뭐 예를 들어 내 원금 100인데 1%밖에 못 사는 종목 하나 딱 사서 100% 먹으면 내 원금 1%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내 원금 100인데 한 30% 살 수 있는 주식을 딱 사서 20% 먹으면 6% 올라가는 거죠. 요 계산법이 이제 사실 펀드 매니저들이 수익 내는 방식인데 개인 투자가분들이 이걸 너무 넓히시면 원금 자체가 더 쪼개지니까 한 3등분 정도? 아니면 좀 많으면 4등분? 그 정도 쪼개셔서 한 25%짜리 가지고 몇 번씩 먹는 게임을 하시는 게 1년 지나고 나서 봤을 때 어차피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내 돈으로 뭐 매년 100%씩 먹어야지 이게 아니기 때문에 내 돈으로 한 뭐 일반 개인분들 큰 자산가들은 1년에 10%만 내줘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은행 예금보다 확실히 높으면. 근데 이제 저희는 해지니까 한 20%를 목표로 이제 계속 하는 건데 그 정도의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뭐 나만의 논리로 그다음에 내 돈이 확신에 자기 배팅할 수 있는 그 비중 또 같이 좀 정하셔서 투자하시는 게 도움 될 거다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유, 또 사실 이게 요즘처럼 시장 변동성이 큰 장에서 뭐 1년, 2년도 아니고 지금 2020, 2021, 2022년 대한민국 펀드 대상 1등 펀드 매니저에 빛나는 우리 이한영 본부장님 쭉 그 운용 철학하고 나름대로 이제 투자자들이 좀 적용할 만한 사례를 같이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리를 해보면은 시장은 어쨌든 조금 하방에 대한 바닥은 어느 정도 확인된 것 같고 섹터를 고를 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실적 방향성하고 그다음에 전가할 수 있는 그 부분 좀 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또 더 못하신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하방에 대해서 너무 좀 말이 좀 이제 길어졌던 탓에 이게 됐는데 상방도 보면 사실 뭐 기회 요인은 계속 있다. 근데 지금 새 정권도 들어섰고 한미 뭐 이렇게 해서 협정도 맺었고 각종 이벤트들, 그 다음에 뭐 미중 갈등, 뭐 이런 것들에서 이제 수혜해 볼 수 있는 것들 다 찾아보면 사실 가장 크게 힌트 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힌트로 드리면 뭐 한미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받는 수혜 해갖고 기사 언론 되게 많이 났을 겁니다. 근데 그 섹터들이 확실하게 기술 보완이든 아니면 미국 서플라이 체인에 저희가 진입하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이든 여러 가지 의미에서 향후 성장성은 되게 좋아 보이니까 되게 식상할 수 있는 그 섹터지만 그 섹터들이
지금 이 밸류에이션도 부담되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도 부담되고 그다음에 기술 성장에 대한 희소성도 우리가 부각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이런 환경 내에서 기회를 계속 제공해 줄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산업들이기 때문에 그 산업의 성장성에 대해서 잘 보시고 거기에 업종 대표주를 좀 의미 있는 비중으로 이렇게 투자를 좀 하시면 뭐 사실 지수는 재미없을 수 있고 지수를 보다 보면 오히려 주식할 마음이 이제 소위 겁이 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또 하다가 보면 지금 지나고 나서 보면 지금이 저점이었다 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 공포를 뚫고 이제 공부를 좀 한 상태에서 그 업종 대표주를 좀 잘 해가시면 뭐 지수가 아무리 어려워도 항상 먹여준 줍니다. 그래서 네, 좋은 수익 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안 됐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힌트인데 사실상 다 보여주신 것 같은.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3년 연속 대한민국 펀드 대상에 빛나는 우리 1등 펀드 매니저 이한영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본부장님 가시기 전에 좋아요 수가 너무 적네요. 네. 네, 요즘에 실시간으로 보는 분보다는 나중에 이제 몰아보시는 분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좋아요 수가 많아야 또 우리 본부장님 여러분들이 다 같이 공유할 수 있으니까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럼 이만 본부장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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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